네, 안녕하세요. 제가 신문사 팬인데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중국으로 유학 가요. 누구요? 그새 마지막으로 취업하는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오늘. 네, 오늘 네.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따가. 지금 뭐 16년 된 팬분들부터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영화 잘 보셨나요? 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마주하고 딱 불이 켜졌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그 행복한 순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먼저 한번 두 분 이렇게 동시에 입장하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시절이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실제 공간에서는 더 많은 그 암흑기, 굉장히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영화를 아마 굴러가게 하는 것은 그 악의 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지금 이제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분이 너무 이제 그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항상 봐왔던 유재명 배우는 너무나 선한 웃음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이렇게 지금 잠깐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만 들으셔도 너무 인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연기로 승화해서 악이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스크린과 이 시리즈로 오가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상무력의 유재명입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직감적으로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악역 두 개를 하려고 마음먹어서 이렇게 시간대를 맞춰서 한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두 작품이 겹쳤고 어제 노예 아웃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따끈따끈한 악이죠. 네, 네. 저희 이제 행복의 나라는 1주차가 지나서 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영화 4번째 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또 악역과는 거리가 멀지만 언젠가는 이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세상에 의리라는 말이 있다면은 이 송중기 배우한테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궁금해지는데 먼저 한번 인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의 나라에 전혀 등장하지는 않고요. 제가 그렇지만 너무나 마치 제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또 너무 사랑하는 영화를 또 제가 이렇게 함께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많은 배우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제 몫을 다 하면서 이 영화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혹시나 참여할 뻔했다 약간 이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인연이 될 뻔했던 행복의 나라요? 네네네. 혹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 그런 건 없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까메오라도 할 걸 그랬나. 네. 너무 근데 다 제가 너무나 친하고 사랑하는 형님들이 많이 여기 다 나오셔서 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재명이 형 첫 촬영 날 대전 현장에 놀러 갔었어요 제가. 네네. 네, 어느 장면이었죠? 그게 참모 총장님하고 변호인단하고 처음 접견하는 날이었나? 상견례하는 날인가요? 네. 그때 저는 집이 대전이라 대전에 있었는데 그때 대전 촬영한다고 해서 놀러 가서 형들하고 진하게 한잔 했던 날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 영화는 저는 출연은 안 했지만 너무나 이렇게 뭔가 그냥 가깝게 느껴지고 친한 형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님들이 많아서. 네. 특히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현장까지 가서 응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그 현장을 담아왔다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그 귀한 얘기를 들려주실 그런 적절한 게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실 진짜 이 영화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왜 유재명 배우님이랑 같이 나오셨을지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힌트는 있어요. 사실 단서는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행복의 나라 이전에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빈센조의 강팬이었거든요. 그 영화는 들려오는 소문이 이 드라마도 재밌지만 현장이 너무 특히나 그 배우들이 너무 끈끈하다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송중기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리 모든 배우들을 챙겨주고 어떻게 막 아우르는 의리가 있었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바람결에 듣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오늘의 자리가 빈센조가 뿌린 씨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송중기 배우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유재명 배우님께서. 빈센조 할 때 우리가 이제 송반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흔히 말하는 그 닉네임이 말해주듯이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송반장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많은 멤버들이 송반장이라 불렀고 그때 그 우리 빈센조였던 친구들은 너무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네. 그 중심에도 우리 송중기 배우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송중기 배우님한테 이제 네.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유재명 배우님이 거기서 네. 그 빈센조의 멘토 변호사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엇나가고 마피아의 세계에 암흑의 세계에 발담았던 어떤 그 캐릭터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맞아요. 그런데 그 캐릭터의 어떤 특성뿐만 아니라 유재명 배우한테도 그 지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같은 배우로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 캐릭터 빈센조라는 친구가 이제 뭔가를 하나를 깨닫고 결정하고 달려갈 수 있게 그 시작점을 만들어준 인물이 재명이 형이 연기해주신 캐릭터였는데 전여빈 배우의 아버지. 그렇죠. 네. 3회 만에 죽습니다. 그렇죠. 형이 3회 만에 죽죠. 형님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 드라마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었는데 뭐 많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던 거라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명이 형은 말씀해주신 대로 3회에 돌아가시는 굉장히 짧게 출연을 해주셨는데도 정식 출연한 배우들처럼 현장에서 항상 안 가셨어요.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저희랑 더 어울려 주시고 현장에서 무게를 잡아주시고 했었죠. 네. 아유 그때 생각하니까 또 막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네요. 뭐 그때 그런 이제 선한 감정, 좋은 감정 그리고 이제 그 배우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본보기가 되고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았던 그분이 너무 지금은 네. 너무 요새 진짜 어떻게 보면 악랄한 그 모습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지금 현재 노웨이 아웃이라는 드라마가 또 네, 절찬리에 방영 중이고 끝났죠. 네네. 네.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또 이번에 또 전상두라는 캐릭터를 저는 뭐 계속 형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지금 센 인물이 겹치니까 좀 무섭긴 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만히 앉아계신데도 좀 무서운 것도 있고 뭔가 나올 것 같죠. 네네네. 괜히 힘 빼고 있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잔상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지금 이제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송중기 배우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유재명 배우의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송중기 배우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데는 아무리 이제 그 같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영화가 진짜 이렇게 그 지지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행복의 나라를 이렇게 또 좋게 보신 그런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시사회 날 재명 형님이 초대해 주셔서 봤는데 첫 번째로는 질투날 정도로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다 너무 잘하셔서 같은 배우 입장에서 좀 질투날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배우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정석이 형, 재명이 형, 선균이 형 모든 거기 나오신 다른 선배님들 다 친한 형님들이 많아서 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제 선균이 형의 마지막 영화인데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저만의 방식으로 또 이렇게 형을 떠나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좀 애도하는 과정인 저만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개인적인 의미도 좀 있어서 좀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 입체적으로 영화의 안팎에 이 안과 바깥 모두를 아우르면서 그 배우님께서 저는 지분도 없고요, 이 네, 영화에. 네, 진심을 다해서 지분도 없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보셔도 돌아가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심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영화가 나왔다 이런 마음 때문에 흔쾌히 이 자리까지 와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 영화의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정작 그 유재명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를 처음에 이 역할 들어왔을 때 고사했다. 이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배우님께 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역할이 들어오면은 왜 고민을 하시나요? 저 너무 탐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그 기사를 통해서 그 얘기가 좀 많이 맞아요. 네, 네. 소개됐는데 아주 뭐 단칼에 냉정하게 이렇게 탁 뭐 이런 어떤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실존 인물이 연상되는 전두환이라는 그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독재자죠. 네, 독재자의 인물을 묘사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에서 전상두라는 인물이 나중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권을 장악해서 신군 무세력이 12.12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배우 입장에서는 조금 안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좀 포함이 됐을 때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용기가 생기는데 그때 처음 읽었을 때는 조금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후에 나한테 주어진 역할은 이러이러한 어떤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또 의미를 내게 됐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전상두는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를 끌고 가거나 이야기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파괴시키거나 드라마틱한 전개를 이끌어내는 그런 인물이 아님을 연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새로운 전상도의 탄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면에 있지 않는데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세력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전 약간 좀 이제 약간 이게 동물 비하인가요? 제가 여러 이 동물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행복의 나라의 전상도는 어떤 동물과 비교가 될까 했는데 뱀 같다는 표현이 좀 많이 정말 뱀 같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등장하는 순간 주변을 굉장히 서늘하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로 뭔가 폭주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열기로 끌어들이기보다는 보는 순간 정말 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계에서는 가장 사실적이고 탐나는 빌런 캐릭터일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또 하나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역할이 들어오면은 유재명 배우님께서는 이제 그 고민들을 했던 지점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송중기 배우님한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사실 그 전상두 역할이 네. 배우님에게 갔다. 저요? 네. 와우. 저에게. 역대급 전상두가 나왔어요. 사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방금 우리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서 웃으셨잖아요.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에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아 진짜 반대예요? 반대? 아니요. 진짜요? 네. 근데 배우로서 만약에 진짜로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솔직히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로서는 또 표현하고 싶은 또 야망도 있으니까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상상은 안 되네요. 뭐가 제일 걱정되실 것 같으세요? 머리죠. 저 기억나는 게 제가 아까 형 촬영할 때 첫 촬영날 놀러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아. 보신 거죠?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 전에도 형 이제 머리 자르셔야 되고 스타일링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술 먹으면서 했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대전에 있는 그 현장에 갔을 때 형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왔어 하는데 그냥 무서웠어요. 우와 그게 배우가 확실히 그걸 딱
옷을 갖춰 입으면 제대로 네. 그 에너지가 섬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날 우리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참 딱 배우가 딱 갇혀 입고 나왔을 때 그 에너지는 네. 네. 갑자기 궁금한데 그 송중기 배우님은 착발을 하신 적 있어요? 작품에서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아니, 네. 별로 저는 그 비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황정민 형님이 한번 하셨고 재명이 형이 하셨고 너무 갑자기 확 그게 그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은 이게 좀 손쉬운 결정일 것 같긴 하고 지금 이제 보자마자 좀 섬찟하게 만들었던 현장에서 이렇게 그 배우님까지도 좀 약간 긴장하게 만들었던 거기에는 살짝 그 어디까지 밀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었잖아요. 사실은 농담이고 그거는 솔직히 농담으로 한 얘기고 별로 뭔가를 배역을 맡았을 때 고민하는 지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닌데 배우들은 의외로 솔직히 그런 그거는 네. 솔직히 고민하는 지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형도 그러셨을 것 같고 너무 실존 흥미진진하다. 인물을 네. 막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을 맡을 수 있을까? 그런 지점에서 저는 유재명 선배님이나 황정민 선배님이나 두 분 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지점을 존경하는 부분도 진심으로 있고요. 저는 그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부담감. 네. 그 말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실존 인물의 어떤 혹시 꿈에 나타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촬영 직전에 굉장한 불안감이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일종의 직업병인데 내가 이 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나 민폐가 되진 않을까라는 그 직업이 주는 어떤 압박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걸 가지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데 저 역시 습관적으로 또 루틴처럼 그 불안감의 지점이 좀 있었고 특히나 전상두라는 인물 때문에 더 큰 부분이 좀 있었죠. 아마 이제 그 인물이 그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무후무한 어떤 이제 강한 부정의 기운을 품기 때문에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악의 어떤 모습만 보여주면 입체적으로 보여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송중기 배우님도 이제 연기를 하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어떤 게요? 어떤 이제 입체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어떻게 살을 붙여 나갈 것인지. 그쵸. 그게 항상 제일 고민거리죠. 어떻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이 작품에 도움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입체적인 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고 저는 최근에는 그런 고민이 가장 컸던 제 작품은 화란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고 네. 악역을 해본 적은 없지만 거기서 약간 빌런 캐릭터였어서 근데 항상 채워나가는 거는 항상 그걸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나 답을 찾는 거는 항상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편이었었죠. 네. 그 배우님께 사실 이제 이 전상도로 대변되는 상징적인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좀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촬영 시기는 겹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나서 이제 내가 표현했던 것과 이런 부분이 해석이 달랐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각자의 영화마다 어떤 자신 그 영화만의 어떤 매력과 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결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상부라는 인물은 전면에 나선 인물이지만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메인 캐릭터들은 그때 당시 주동자들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11.19로 치자면
중앙정보부장과 경호실장과 대통령과 그런 영화들이 실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대중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나는 어떤 그런 공감을 이뤄냈었고 근데 저희 영화 시작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지만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네 그 잠시나마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그 주인공의 대사는 제일 마지막에 자신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그 진술일 정도로 되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상두가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 12.12를 일으키는 것들이 빌드업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시작은 되게 좀 시원하게 시작했겠지만 지금 느끼는 이런 어떤 보람이나 또 영화를 같이 했던 어떤 재미도 달랐을 것 같긴 해요. 저희 영화가 존재하는 시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현실과 판타지 사이에서 대중들이,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메시지를 좀 만들려고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춘 영화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마 이제 진짜 많은 시대극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두 분의 필모그래피들을 쭉 훑어보면서 든 생각도 우리가 분명히 이 존재했던 현실이 있고 시대가 있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판타지가 끼어들 공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중기 배우님의 작품을 보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사실 이제 이게 정경유착이 있었던 그 과거의 어떤 그 시기에 시대가 겹치죠.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적인 인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나는 굉장히 리얼리티를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 관객들에게 그리고 가다는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그 톤을 어떻게 맞출까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행복의 나라에서 유재명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과 좀 상통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서 이 어떤 고민을 하셨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 시대가 좀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완전 판타지죠. 재벌집 막내의 드라마도 완전 판타지였고 물론 이 행복의 나라에도 어느 정도의 판타지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석이 형이 맡은 정인우 캐릭터는 그렇죠. 네.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저는 배경 지식은 없는데 저는 약간 판타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변호사들이 뭔가 하는 고민을 정인우가 좀 이렇게 다 응축해서 하고 네, 있는 것 네.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런 생각도 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 판타지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그런 요소가 많았는데 하지만 정작 표현하는 제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현실감 있게 생각하고 임하는 게 그 간극을 줄이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사실은 그렇죠. 네.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시청자와 관객을 설득시켜야 하니까요.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가닿을까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저희 영화의 시작 부분을 보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역사적인 부분을 좀 왜곡했다, 과장했다라는 어떤 그런 후기를 좀 보면서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오히려 저희 영화는 역사적 사건을 축소시킨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1.2라는 역사적 사건의 시간 연대기를 절대 쓰지 않고 네. 거기에 나왔던 주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반면에 그 어떤 시간들을 축소시키고 그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름 없이 조연으로 남을 역사에 남을 그런 그렇죠. 분의 네.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이야기는 판타지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연대적인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주동자들의 이야기들을 대척점에 두고 긴장감을 이끌고 긴박하게 시간 순서로 욕망에 빠져있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흥주라는 실존 인물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는 판타지입니다.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영화적 상상력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정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축소라고 생각하고, 또 왜곡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왜곡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비틀었을 때 왜곡인데, 저희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과 영화적 판타지 사이에서 엄청나게 조율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곡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고, 오히려 밝힐 건 그대로 밝히고 그 부분들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저희들이 만든 판타지, 박흥주, 박태주와 정인우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만들고 싶었던 그 시대의 한 개인이 목숨을 그렇게 쉽게 실제로 총살을 당하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지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던지고 싶어서 그런 영화적 장치를 썼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11.6이라는 어떤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사적으로 풀어? 라는 어떤 오해나 혹은 각자의 어떤 이 감상병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자유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의 뭐 이 영화의 본질적인,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유재명 배우님이 그 캐릭터의 어떤 연기를 하는 부분과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감독님이 없으셔도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이드를 만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보시고 나서도 이제 저희에게는 말들이 또 영향을 끼칠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각자의 의견, 개인의 의견은 다 소중하고 마음껏 네. 표현하시되 그 부분은 좀 걸렸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캐릭터화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영화를 밀고 나갔다면은 굉장히 액션 중심의, 사건 중심의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시선을 비틈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런 전면전을 펼치기에 어떤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고, 때로는 이제 야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걸 저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그런 그 디테일한 결들을 행복의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거대한 그 메시지 뒤에도 그 디테일한 장면들이 너무 빛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좀 약간 기억에 나는 장면을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장면 때 가서 현장에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송중기 배우님께서. 근데 그때 이제 좀 무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영화 이제 그 시사 때 영화 보시고 나서는 좀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는지. 우선 재명이 형이 나오셨던 장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랬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보신 분들께서 모두가 거의 다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아마 골프장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전에는 정석영 연기했던 정인우라는 변호사와 전상두가 이제 북도에서 걸어가면서 군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씬도 있었죠. 그게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두 가지 장면보다는 그 둘이 다 아니야. 거기보다는 거기도 너무 좋았는데, 항상 전상두가 혼자 있을 때 야릿한 표정을 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야릿한. 네. 네네. 비릿하게 웃고 할 때가, 아까 뱀 같다는 네네네. 표현을 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원종 선배랑 얘기하다가 형이 그런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가깝게서 계실 때는 군인들이 좀 이러지 않았었습니다. 요즘에 좀 물러 터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고, 참모총장이 뭐라고 하고 카메라로 이제 프레임 아웃 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형의 표정이랑 또 형이 뒤에서 되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헤드폰으로 재판을 듣고 있는 장면이나 이런 혼자 있을 때 장면들이, 아니면은 변호사들하고 처음 접견하는 날 형이 막 일어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 장면 좀 짧게 하지 했을 때 형이 갑자기 참모총장을 쳐다보는 표정,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인상이.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는 정석영이 이제 정인우 캐릭터가 실제 사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상상하는 씬들이 있었어요, 몽타주 장면. 그 장면부터 영화가 더 확 진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남고요. 네.
네. 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생각나는 장면을 확실히 그 송중기 배우님이 그 디테일하게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가 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그 관객의 한 명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강렬한 이 장면들이나 이 얼굴의 어떤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그 주의 깊게 보고 잔상에 남는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배우님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야릿한, 비릿한 이런 표현을 써주셔서 사실은 그 표정이랑 그 뒤 이면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게 어떤 건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전상두라는 인물이 실제 그 이후에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이렇게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 전상두라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그 표정이 제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섭고 진짜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면 정말 그 정인우처럼 가서 소리라도 한번 그렇죠. 쳐주고 싶은 거기에다가 제가 아는 재명이 형님을 정말 평소에도 저랑 제가 아는 형님 참 푸근하고 그냥 큰형 같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또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저 네. 개인적으로 더 주관적으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평소에 술 드시거나 이럴 때는 그 야릿한 비릿한 그런 표정 한 번도 못 보신 거 맞죠? 전혀 없어요. 네네. 형이 그런 표정을 지을 일이 별로 없고 네. 저희는 뭐 골프 얘기하고 신나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표정을 볼 때가 없는데 네.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유준영 배우님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골프장 그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송중기 배우님이 얘기해주신 그 표정의 디테일들 그리고 정말 이제 어떤 이제 그 감각적으로 느낄 것 같은 이 사람의 이 내면을 끄집어내는 연기를 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이 야릿한 비릿한 이 그 품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전후 부분의 제일 큰 씬이 복도씬이고 마지막에 골프장 씬이고 그 씬 두 씬 사이에 의외로 제가 등장을 많이 하진 않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가만히 앉아 있는 씬들이 많은데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존재감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고개 어떤 뭐 목의 각도 그 헤드폰 쓰고 땅콩을 이렇게 완전하는 그런 아주 섬세한 부분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 욕을 많이 해주셨고 겸손이 아니라 겨우겨우 찾아서 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확신을 내리지 못하는 게 또 저희의 직업병이거든요.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겨우 안심하고 네. 다음도 촬영하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송중기 배우님의 품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비릿하다. 제대로 찾아본 거 맞나요? 네, 뭐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이건 송중기 배우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상두 캐릭터를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송중기 배우님 넌지시 여쭤보긴 했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유재명 배우님이랑 같이 출연하신다면 또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다른 역할은 좀 이 영화에서 네. 와 김준영.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공이 부족해서 누굴 대답할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것 인상 깊었던 캐릭터들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전상두의 부관으로 나왔던 김재철 선배님이 김재철 배우님, 네네. 연기해 주셨던 그 마지막에 이제 정석이 형을 때릴 때 그 표정이랑 전상두 옆에 계속 서서 왜 참모총장 옆에는 박훈 네. 선배님이 훈이 형이 서 계시고 김지철 선배님은 이제 형 옆에 서 계시는데 가만히 볼 때 그 표정부터 살기가 느껴졌었는데 마지막 골프장 씬에서 김재철 선배님이 막 할 때는 진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무서워서. 그 캐릭터가 매력 있어서 만약에 제가 뭐 하나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캐릭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김재철 배우님이 좀 긴장하시긴 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여러분들도 상상해보면 좋을 것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네. 배우님의 활약을 기원을 하면서 어쨌든 송중기 배우님의 그 하수인, 그죠? 하수인이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상주가 그렇게 악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땅콩을 이렇게 까면서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 송중기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캐릭터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뭐 명장면까지 그리고 송중기 배우님의 야심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또 관객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좀 불을 지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배우님 두 분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사인을 하셨어요. 네. 포토카드에 사인을 하셨는데 이거 진짜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네이클로바잖아요. 이게 세입이에요. 여러분 세입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네요. 네, 네, 행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송중기 배우님, 네 이렇게 네. 카드를 드셨는데 한 분, 네. 손을 앞에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 네, 네. 잠시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친절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잘 나오죠? 네, 잘 나와요. 질문하면 되나요? 네네. 편하게. 아까 유재명 배우님께서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재명 배우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대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사실 저희도 영화 소개하면서 무대 인사 다니면서 이 객석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하시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저기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 한 캔을 사 올라가는 길에 네.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도 당연히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는 행복하고 싶단 말을 많이 쓰고 다녔고 했는데 그 저희 영화에 보면 그 박태주의 두 딸이 정인우에게 이렇게 귤을 하나 건네는 씬이 있잖아요. 네. 저는 시사할 때 그걸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좀 울컥한데 그 애한테는 그 귤이 엄청 큰 거인 것 같아요. 저희 애기도 귤 하나 달라면 절대 안 주거든요. 네. 몰래 뒤에서 하나를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 않는 이상 다 혼자 다 먹고 싶어요. 그 애기들한테는 그 귤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쥐어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거죠. 근데 밖에서 볼 땐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교차가 되면서 울컥하고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성균이라는 배우에게 또 전달되면서 지금 현재의 저는 최근에 너무 일도 많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소중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잘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큰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작은 것 하나를 주지 못했구나. 그게 말 한마디일 수 있고 위로 한마디나 문자 한 통이든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행복의 가치는 서로 마음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 그런 어떤 최선의 의지들이 있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다. 너무 큰 것에 정신없이 휩쓸리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삶이 현재로서는 좀 행복한 삶이지 않나. 이번 영화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객석에서 관객분들 만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걸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한국 현대사의
11.6과 12.12 어떤 그 사이에 그 존재하고 있는 여러 그 인물들의 이야기 안에 지금 그 작은 귤 하나의 그 가치가 영화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고 우리만 또 깨달음을 갖는 게 아니라 배우님께서도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발짝 움직이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 체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뭉클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송중기 배우님께도 행복 여쭤봐야겠죠?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줘서 감사드리고 사실 그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그리고 행복이 뭔가라는 이 화두는 뭐 항상 누구나 갖고 있는 중요한 화두겠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성균이 형이 곁을 떠나고 나서 저한테 가장 큰 화두가 된 단어인 것 같아요. 항상 매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무언가를 하든 간에 혼자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는 전혀 뭐 출연도 하지 않은 영화지만 이렇게 재명이 형이랑 관객분들과 GV하는 요것도 너무나 행복하고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가장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게 가장 요즘에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가장 든든하고요. 네. 와,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또 행복하다고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 시간이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억나지 않을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로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배우님께서 한번 맨 앞줄 네,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지금 3번 봤는데 보고 나서 되게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좀 불편했어요.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를 다시 못 본다는 좀 아쉬움, 그리고 어찌 보면 행복의 나라로 가고 있는 지금에도 그게 언제쯤이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그런 현재 진행형인 상황, 그리고 또 생각해봤는데 제일 원초적으로 보이는 게 저 행복의 나라란 제목 폰트에 행복 두 글자의 자음이 기분 나쁘게 좌우 전복된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저는 제목의 폰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저 묘하게 행복이란 두 글자의 자음만 좌우 전복된 저거에 어찌 보면 영화의 그 내용이 투영되어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아, 네. 그 유재명 배우님께서 조금 답변을 제목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다면은 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몰랐었는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복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 못 물어봤네요. 일단 마치고 저희 관계자분들에게 아마 그 포스터 디자인하신 분이 어떤 그런 네. 의도의 어떤 것들이 네. 제작진과 연결이 돼 있고. 다행이네요. 제가 요거는 감독 있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살짝 전달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독이 지금 시리즈를 찍고 계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닐까 전달하라고. 근데 지금 관객분께서 아까 이제 그 지금 불투명한 어떤 지금 현실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의 그 폰트가 그 행복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그분들이 예전에 노력했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들과 어떻게 보면 희생이 있었음에도 계속 살기 힘든 지점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있지, 그러니까 새롭게 좀 한번 환기해보자는 뜻에서
디자인적인 요소에도 이게 반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행복을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독님 뜻을 제대로 100%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촬영 끝나고 오셔서 다시 한번 해명을 또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계속 손을 하얀색 옷 마스크 입으신 하시는, 분? 네네네. 그분 아까부터 드릴게요. 계속 손을 드셨어요. 그럼 앞에 남자분도 드셨는데 죄송해요. 레이디 퍼스트로. 네네네. 마이크 한 번만 전달해 주시면. 먼저 유재명 배우님께 너무 궁금한 게 되게 어려운 역할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이입하도록 연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정인우 역할, 그러니까 정인우가 나중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진심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되게 다 보시겠지만 진심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부터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내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박태주를 지켜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감독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도를 듣지 않으셨다면 혹시 그 행복의 나라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배역들이 각자 내가 박태주가 아니면 정인우가 박상두가 꿈꿨던 행복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배우님들이랑 또 같이 연기를 하시면서 다른 캐릭터 얘기도 같이 조언도 해주시고 의견도 나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면 유재명 배우님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분과 같이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력을 일으켰던 장군들이나 아주 고위직의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기에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참 가담하게 되었고 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한 남자의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어떤 논쟁들, 재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금방 질문해 주신 것처럼 주인공인 정인우의 아버지가 죽고 린치를 당하고 거기에 있는 동료 인권 변호사들은 절망에 빠지고 딸을 위협하는 것 때문에 한 변호사는 울면서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막 외치고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시대를 이겨냈던 분들이 계셨을 거고 그분들을 만약에 소영웅이라고 지칭을 하자면 그런 소영웅들 우리 선배들 세대겠죠. 그분들이 살았던 그 아무랬던 시대에 한 자화상을 통해서 그때도 우정이 존재했고 신념이 존재했고 어떤 자신의 맡은 바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있었고 그런 작은 소영웅들의 이야기들이 11.6이라는 큰 사건에 가려져서 많이 보여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느낌 때문에 감독님께서는 그런 밸런스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셨던가 느껴지고 그게 마지막에 이제 골프장 신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개 변호사가 서슬프럼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한테 가서 욕을 하고 막 그런 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할말 다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아마 다소 어떤 부분에서 골프장 씨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영화는 그렇지만 이 말은 하고 싶다. 정말 사람 죽이지 마라. 난 한 번도 이런 이야기에서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 최고 권력자에게 그런 일가를 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 영화는 그래서 아마 행복의 나라라는 게 지금 유추해 보면 자신의 말을 할 수 없는 세상들을 통보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신의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참히 짓밟히지 않는 그런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얘기이지 않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진짜 그 뭐 아까 재벌집 악녀들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판타지가 가지고 있는 환기 효과, 관객들에게 주는 위안과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읽게 되는데 정인호가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저도 이게 말이 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저 말을 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렇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여전히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누군가 해줘서 정말 속 시원하고 이 장면이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지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그 말을 하면 잡혀갔겠죠. 그냥 잡혀가는 예. 정도가 그리고 아니죠. 네. 지금 그 말을 지금도- 하면 저 사람 좌파 아니냐라고 또 찍히겠죠. 네. 여전히 참 어려운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손을 드시는 분들 정말 누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운 거는 오늘 이렇게 지원 사격하러 와주신 송중기 배우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와. 악역입니다, 악역. 네. 그니까요. 아이고 제일 어려운 걸 주셨네요. 남자분을 한번 그러면 아, 남자분이셨어서 네. 저기 어느 네, 분일까요? 죄송해요. 저분이 먼저 드셔서 죄송합니다. 아, 순서에 의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장면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구도로 봤냐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군인의 관점이랑 또 어쩌면 그냥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약간 종속되어 있는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의 구도로 보게 됐는데 맨 마지막에 그 골프장 씬에서 저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부관이 때리고 맨 마지막에 좌양 좌하면 하는 거고 우양 우하면 하는 거야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서 그 대사가 그 위치에 왜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 앞에 저 이제 이성균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랑 뭔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또 감독님이 아니시니까 만약 배우님들께서 그 캐릭터를 연기하셨다면 그 대사를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 영화 속 인물들의 어떤 군부 시절의 어떤 것들을 캐릭터를 굉장히 같이 엮어서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배우님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킹메이크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의 영상들을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가택 네, 구금당했을 때 그 앞에 쫙 서있는 정경들에게 막 일가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당신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막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올랐는데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박태주라는 인물은 어떤 명령에 상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신분이지만 그 명령이 누군가를 저격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것의 진이나 그것의 진심이나 그것이 일으키는 파장들을 아주 상당 부분 영화는 다루고 있죠. 저것이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대단히 목적이었는지 어떤 행위의 어떤 이유는 무엇인지를 날성 공방으로 막 하죠. 근데 마지막에 그 부관이 하는 행위는 폭력을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좌양자는 해야 되고 우양해야 되고 말이 많아. 약간 다른 형태의 결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명령을 받고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저 초등학교 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옆으로 나란히 하고 줄 서서 그 운동장에서 교장선생님 훈시 듣고 저는 또 결혼 세대고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이야기 커지나요? 아니, 정리 좀 네네. 전체적으로 저희 영화는 그것에 대한 좀 부분을 좀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이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부라는 게 무엇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그 시기를 살았던 이제 그 시기에 뭐 청년 시절이든 아니면 어린 시절을 겪었던 이제 그 관객들이 체감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관객이자 배우로서도 체감하는 것과 지금 그 엄혹한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또 관객분들이 체감하는 게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이 영화의 이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그 김재규 부장이 명령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실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거사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사실은 그 명령하에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뭔가를 속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들의 반작용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따라서 규율로 좋은 마음으로만 지키려고 했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들이 도래를 했고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박태주의 실제 모델이었던 박흥주 대령이 마지막으로 사형대에서 얘기했던 거는 대한민국 만세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지 않은 행복의 나라를 그분 역시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따라서 그걸 했지만 결국에 이제 그 목적했던 바는 똑같았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지켜지지 않는 질서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영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답을 준다기보다는 계속 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객분에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클로바를 가져가시는 행운을 가져가신 관객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좀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품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계속 두 분께서 좀 크로스 토크를 서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좀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거 오늘 더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늘 이제 송중기 배우님 가지고 계신 그런 이제 그 예리한 분석에 놀라기도 하는데, 본인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과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각을 안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좀 행복의 나라를 오늘 이렇게 엔차달랑하신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형이랑 뭐 크로스토크 좋은데 일단 빨리 다른 작품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부터 노력해볼게요. 두 분이서 같이. 네. 그거부터 한번 좀 제일 진지하게 관계자분들 대본 좀 보내주시고요. 네, 두 분 같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한꺼번에 동시에. 그리고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일단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이고요. 또 계속 극장에서 행복의 나라 계속 상영 중이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보신 분들은 또 어떤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었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우리 이선균 배우님을 이렇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가장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박수는 또 이렇게 송중기 배우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이성균 배우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박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유재명 배우님께도 이 정도로 이제 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좀 공약을 하나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다음 작품 송중기 배우님의 신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당연히 같이 해야죠. 저기 보고 다른 영화가 개봉을 할 것 같아요. 같이 너무 만나보죠. 네네. 제가 N차 관람해서 예리하고 아주 질문들도 하면서 꼭 같이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배우님께서도 또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또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단 늦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실 배우들은 연기를 하고 작품을 찍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오픈이 될 때 굉장히 떨리고 설레이고 긴장도 되고 대중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잘 전달될까 사실 간이 이렇게 제가 쓴들이에요. 조마조마하고 걱정도 많고 어쨌든 영화가 세상에 나왔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영화를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 영화가 자리하는 지점은 빠르게 지나가는 그리고 복잡하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객석에 앉아 계신 것처럼 잠시 멈춰서 영화라는 어떤 세계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는 나의 가족, 나의 신념, 행복이란 건 뭔지, 죽음이란 건 뭔지 좀 그런 좀 먹먹한 이야기가 담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어쨌든 많은 의미가 담겨져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매 순간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다음에는 본래 그 선한 역할로 다음 추링이 올 때는 노예여처럼 안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분의 협업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서울의 봄부터 시작을 해서 행복의 나라까지 이런 시대극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두 영화 모두 봄도 오지 않았고 행복도 아직은 좀 요원한 그런 순간들을 느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서 또 두 작품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더 많은 또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많이 좀 보시고 또 뭐 무엇보다도 1주차 됐는데 주변에 송중기 배우님만큼 송중기 배우님처럼 이 영화를 또 많이 애정하고 소문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찐 의리를 보여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